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그 이해관계자들을 많이 만들고 그 이해관계자들을 갖다가 전체 이해관계자들 간에 맵을 만들 때 사실은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경중을 따져야 되는데 그런 경중을 따져야 되는 요소를 크게 두 가지 척도로 판단을 해요. 이제 첫 번째는 환자의 치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어떤 서비스의 퀄리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두 가지가 다 오케이면은 필수고 그 다음에 그중에 환자의 치료에 직접적으로 참여는 안 하지만 서비스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스테이크홀더들이고 반대로 환자의 참여에는 참여하지만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서비스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고려 대상이고 둘 다 그 해당되지 않으면 참조 이렇게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참여한다든지 서비스의 영향이 미미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참조를 해서 이렇게 4단계로 이해관계자를 갖다가 잠정적으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자들만의 맵을 만들 때는 주로 필수나 중요까지만 포함시켜서 맵을 만들고 전체 컴프리헨시브한 맵을 만들 때는 이 네 가지에 속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맵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로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한번 예를 들어서 했어요. 이거는 뽀미라고 하는 ADHD 아동들을 위한 ADHD 치료제에 이어서 그 특성과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긍정이냐 부정이냐 우선순위가 그래서 필수냐 고려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갖다 해서 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관계자 표를 만들고 자 그래서 이제 사회기술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회기술 모형이 이 매크로한 모형이에요. 자, 사회기술 모형은 주로 어떻게 작성하냐면은 이해관계자들을 갖다 일단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우리 사회에 도입이 됐었을 때 이해관계자들이 순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를 표시해 놓는 것. 그게 이 사회기술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들 특히 이런 디지털 치료제 같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사회적 해악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주로 적용을 갖다 하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SSM 같은 소프트 시스템 메소돌로지라든지 USTM 유저 스킬스 앤 태스크 메소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갖다 활용들을 갖다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찾았던 이해관계자들을 갖다 인터뷰를 한다든지 관찰 조사 등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것들 갖다 파악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인터뷰나 관찰 등을 통해서 이 뽀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용자 이해관계자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석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갖다 쭉 컴파일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현재 상태에서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고 그 니즈들이 얼마나 절실한 니즈인가를 갖다 파악하는 데다 집중을 갖다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갖다가 내려요. 이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에서는 서비스가 활용될 때 혜택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도입돼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디지털 치료제죠. 이 디지털 치료제가 우리 사회에 도입됐었을 때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건지 그리고 이 서비스가 이해관계자 집단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건지
그리고 그렇게 개발된 그 서비스가 주로 어떤 환경에서 사용될 것인지 이러한 점들을 갖다가 주로 정의를 하게 되고요. 전체 시스템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unmet needs가 얼마나 절실한지, 그리고 그게 사회에 도입이 됐었을 때 얼마나 큰 임팩을 갖다가 끼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 시점에서 받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걸 갖다가 보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본적인 정의를 갖다가 내리는 단계가 이 단계에서 꼭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 분석하기 위해서 이 컨셉추얼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요. 앞에서 기본 정의가 우리가 표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표로 만든 그 기본 정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걸 도형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형화하는 걸로 해서 여기에 보게 되면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가 화살표로 표현되고,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화살표 위에 텍스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서 서비스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어떠한 일들인가를 갖다가 규정하는 게 이 컨셉추얼 모델이고요. 이 컨셉추얼 모델까지를 갖다가 만들고 나면은 이제 실제로 이게 우리가 앞에서 인터뷰나 관찰을 통해서 본 이해관계자들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태 관찰했던 생태계에서도 이렇게 모델을 만드는 게 기존 생태계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융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 매크로한 그 분석을 갖다 마무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서비스 데피니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컨셉추얼 모델 두 가지가 이제 우리 이 매크로한 레벨에서 사용자 분석을 하는 툴로 가장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한 레벨로 넘어가서 우리가 두 단계가 있었다고 그랬죠. 매크로한 레벨에서는 사회기술 모형을 만드는 거고, 이제 마이크로한 레벨로 가면은 이해관계자 중에서 1인 또는 2인을 선정을 해서 실제로 디테일한 모형을 만드는데, 이때 만드는 모형을 우리가 퍼소나 모형이라고 그래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일반 다른 과목들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 사용자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로 레벨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 퍼소나가 근데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퍼소나는 절대로 실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퍼스널을 만들 때, 내가 이런 거 만들면, 맞아,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런 거 딱 쓰시기에 좋겠다. 그래서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쭉 써놓으면은 그게 퍼스널 모델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한 개인에 대한 디스크립션인 거예요. 그러면 퍼스널 모형이 어떻게 다르느냐? 퍼스널은 100% 완전히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은 뭘로 인공적으로 만드느냐? 앞에서 우리가 스테이크홀더스 분석을 하면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질문을 갖다 하면서 우리가 수집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또 2차 산업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거를 기초로 해서 완전히 허구로 만들어낸, 허구로 만들어내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첫 번째 조건은 이 만들어낸 사람이 아주 전형적인 사용자의 모습이어야 된다.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 존재하면은
우리 서비스를 진짜 잘 사용할 거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형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스테레오타입인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디스크립션이긴 하지만 그 자체는 특정 자연인이나 특정 인물이 아니라 완전히 만들어낸 사람이다. 만들어낸 디스크립션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 한 가지는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대로 디스크라이브 하면 훨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잘 설명을 갖다 할 수 있을 텐데 뭐하러 이렇게 생고생을 해가지고 가상의 전형적인 사람을 만들어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퍼스널 딱 하나를 갖다가 아무리 많은 퍼스널도 이해관계자 10명 이상의 퍼스널을 만들지 않아요. 기껏해야 한두 개. 주사용자 한두 개, 그리고 나머지 보조 사용자 한두 명, 이렇게 아주 하는 많아야 서너 개, 다섯 개 정도 만드는데 그 이유는 퍼소나 하나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적인 절차에 따라서 퍼소나를 만들어내고 그 절차를 따라서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게 상당히 시간과 노력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숫자를 못 만들어내고 또 민지가 얘기한 대로 이 퍼소나가 많이 있으면 집중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퍼소나가 만들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는 우리 사용자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퍼소나가 만들어지고 나면 예를 들어서 퍼소나의 이름이 류민지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민지를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고 민지는 이걸 어떻게 했을까? 민지는 이렇게 사용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갖다 나누기 때문에 모든 팔로우업 되는 디자인이나 개발의 모든 작업들이 그 퍼소나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한다는 입장에서 퍼스널을 갖다가 정하는 거고 민지가 정확하게 얘기한 대로 이걸 특정인에게 한정을 짓게 되면 그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너무 바인딩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딱 그 사람 한 사람뿐이 못 쓰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못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전체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퍼스널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전형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 가상의 인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개발 작업을 갖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역할을 갖다가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그 타입의 사람들인지를 갖다가 찾고, 여기에 있는 이런 쭉 기초 데이터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고 포스트잇으로 그 단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용자 범주에 대한 실명을 붙이고, 그 지금까지 찾아진 많은 단서들을 그 실명의 사람에게 동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러한 단서들의 집합을 다 만들어서 대표적인 이름들을 갖다 이렇게 붙여주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갖다가 붙여주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을 분석을 갖다 해서 실제로 큰 기간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잡고, 그런 기간 구조에 따라서 세부 범주를 갖다가 찾고, 그 세부 범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갖다 작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디지털 리터러시 숙련도는 얼마나 되고, 성격은 어떻고, 동기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어떤 사용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역할은 어떤 시장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그 일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러한 형태의 예시처럼 이렇게 작성을 갖다 하고,
그러한 작성된 거를 가지고서 실제로 사용자에 대한 중요한 특징들이 빠짐없이 기술이 되었는지, 그리고 중복적으로 만들어진 특징은 없는지, 그다음에 타당성은 어떠한 타당성들, 실제로 전형적인 사용자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보통 퍼스널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퍼스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평가 척도 중에 하나는 세 번째 타당성이에요. 그 세 번째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퍼스널을 갖다 읽어보게 한 다음에 눈을 감고 그 사람이 얼마나 생생하게 본인에게 느껴지느냐를 가지고서 타당성 검증을 해요. 그래서 그런 타당성 검증 결과를 갖다 가지고서 우리가 보완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퍼스널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퍼스널을 가지고 이 사용자 프로파일을 갖다가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런 사례를 갖다가 하나씩 우리가 들어봐 줬는데 실제 교재를 보면은 좀 더 디테일한 퍼스널들이 많이 있어요.